안녕하십니까. 발효농법 강사 김현남입니다. 오늘은 유황 발효물의 제조, 적용, 그리고 이를 통한 농산물 품질 향상 기술에 관해서 강의가 있겠습니다. 먼저 목차는 서론적인 부분을 언급할 거고요. 그 다음 본론에 가서 유황 발효물 제조,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친환경, 해균 치료제 조성물질의 사용 방법과 효과에 관해서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서론에서 유황의 연구 필요성, 그 다음에 유황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 그 다음에 유황 발효물의 특징, 또 유황 발효물 연구의 목적, 이런 것을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본론에 가서는 유황 균주를 만드는 방법, 그 다음에 분상 유황 발효물, 유황 누룩이겠죠. 그 다음에 유황 발효액비, 액상 유황 발효물은 유황 발효액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해균 치료제, 조성물질, 친환 청결제 만드는 방법, 그 다음에 사용 방법과 효과에 관해서 강의가 있겠습니다. 자, 먼저 유황의 연구 필요성입니다. 뭐냐 해도 우리는 품질이죠. 품질이 좋아야 고가의 농산물로 팔 수가 있습니다. 자, 품질 향상하는데 건강한 식욕과 당도, 착색이 향상돼야만이 우리는 고품질의 상품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먼저 유황의 기능을 보게 되면은 식물의 단백질 합성하는데 필수 원소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질소가 90%가 필요하다면요, 유황은 10% 꼭 10%가 있어야만이 단백질 합성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의 토양에 질소가 가닥에 많이 있습니다. 이런 토양에 유황만 공급을 해도, 생유황은 아닙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미식물로 분상 발효시키든가 액상 발효시키든가 이런 발된 유황, 이것을 공급을 하게 되면은 아주 단백질 합성을 통해서 식물이 생장이 잘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우리가 아미노산 종류가 20여 아미노산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황화 아미노산이 있는데 이것은 시스테인과 메티온이 되겠습니다. 얘들은 당도, 착색 향상에 아주 중요한 아미노산입니다. 그래서 이 아미노산은 유황이 있어야만 생성되는 아미노산입니다. 그래서 제가 강의를 다니다 보면요, 많은 분들이 유황을 여러가지 골분이나 어분, 테이비 이런 거 하고 발효를 시켜서 꾸준하게 썼었는데 최고의 품질을 생산하고 있다. 그런데 그 원리는 모르겠는데 경험상 그렇게 썼더니 품질이 좋아지더라. 그래서 나는 계속적으로 써왔다. 그런데 이 강의를 듣고 나니까 그래서 내가 고가의 농산물을 생산했었구나 하고 이제 원리를 터득하게 되고 알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유황은 먼저 SO4 이온 상태로 체내로 흡수가 되어서 유기화합물을 합성합니다. 또한 언형질 구성을 하며 효소 생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황을 누룩같이 막걸리같이 만들어서 이것을 꾸준하게 주게 되면은 품질이 아주 좋아집니다. 맛도 좋아지고요. 그런데 이 품질, 과를 키운다든가 품질을 향상하는데 효소가 중요한 기능을 하는데 이 유황을 발효시키면 그 안에 자체 내가 효소가 많이 생성됩니다. 그래서 어떠신 분은 내가 배추를 키웠는데 배추 한 포기가 13kg를 생산했다. 그렇게 자랑을 하신 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유황 누룩하고 유황 발효액비를 꾸준히 줬던 효과라면서 감탄을 하시더라고요. 그 다음에는 식물 호흡의 중요한 역할로 생리 기능을 생긴다. 다시 말해서
식물이 대사, 호흡이 잘 돼야만이 생장이 잘 되고 그 다음에 성숙이 빨리 됩니다. 그래서 유황 누룩과 유황 발효액비를 꾸준하게 써주셨던 분들이 하는 말이 보통 한 수확 시기가 10일에서 15일 정도는 앞당겨지는 것 같더라.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그것은 이게 호흡을 촉진시켜서 생장과 성숙을 빨리 시킨 기능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언급했습니다만 질소가 90%, 유황이 10% 있어야만이 여기서 단백질 합성작용을 한다 했습니다. 뿌리 발육도 잘 되고 이동과 대사에 작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NO3- 질산태 이온, NH4 플러스 아모니아 질소 이온, 그 다음에 에소포트 마이너스 상산염 이온, 이 세 가지가 식물체 내 세포 속으로 운송 수단에 의해서 운송이 됩니다. 이렇게 에소포트 마이너스, NH4 플러스, 에소 마이너스 이렇게 들어가서 식물체 내에서 세포 분열에 관여를 하게 된다는 거죠. 자, 제가 이제 외국의 자료를 가지고 번역을 한 내용인데 잠깐 이런 기회에 한번 원문을 번역하면서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sulfur as a fertilizer 뭐냐? 유황인데 퇴비로서 fertilizer 또는 비료로서 유황에 관계됩니다. 자, 유황은 비료의 다량 원소의 한 종류입니다. Sulfur is a component of fertilizers. 우리가 다량 원소 하면은 6원소죠. 6원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유황이다. 우리가 주식으로 밥을 먹죠. 식물도 다량으로 많이 먹는 것 중에 하나가 유황이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The most important form of sulfur for fertilizer is the mineral calcium sulfate. 자, 비료로서 유황의 가장 중요한 형태는 미네랄 칼슘 항산염이다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답은 보겠습니다. Elemental sulfur is hydrophobic. That is, it is not soluble in water and therefore cannot be directly utilized by plant. Over time, soil bacteria can convert it to soluble derivatives which can then be utilized by plant. 원래 유황은 불용성입니다. 불용성. 물에 용해되지 않는다 그 말이죠. 게다가 식물이 직접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직접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it's not convert it to soluble derivatives 이 말인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토양 미생물이 수용성 물질을 전환을 해줍니다. 토양 미생물에 의해서. 그래서 유황을 뿌려놓게 되면요. 거기에서 땅에 있는 이 미생물이 수용성을 전환돼야만이 흡수가 됩니다. 그런데 바로 흡수가 됩니까? 많은 시간이 단계적으로 아주 조금씩 이렇게 분해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게 식물체에 들어가서 효과를 보는지 도대체 효과가 없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흡수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 전환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 이후에 식물이 이용할 수 있다 하는 거죠. 그 다음 볼까요? Sulfur improves the use effectiveness of other nutrients, particularly phosphorus. 유황 기타 식물의 필수 원소, 특히 질소와 퍼터라이저가 감지되어 있네요. 퍼터라이저와 인산, 파스페러스의 흡수력을 향상시킵니다. 우리가 유황 액비만 주고 유황 누룩만 꾸준하게 줘도 이 질소 흡수가 잘하기 때문에 식물 좋아지겠죠. 당연히 인산 흡수도 좋아하기 때문에 식물이 좋아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유황을 쓰게 되면은 작물이 좋아진 이유가 발효에 있다 하는 겁니다. 자, 유황 함유 비료를 보겠습니다. 우리가 비료 중에서도 유황이 함유된 비료가 있습니다. 항상근이 함유되어 있는 비료, 비항상근 비료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질소 중에서는 유황이 항상근이 들어있는 비료가 유황이죠. 항산 아모늄으로 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유한하고 같이 비항상근으로 되어 있는 질소성 비료가 바로 요소가 되겠죠. 요소. 그 다음에 인산계 비료. 우리가 질소 인산가리 할 때 인산계 비료가 되어 있습니다. 인산계 비료 중에서 항상근이 들어있는 인산계 비료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가린산석회입니다. 그래서 소용성 인산이 16% 정도 들어있죠. 그 다음에 이제 용성인비가 있어요. 용성인비. 예. 그래서 용성인비는 이제 차이가 있는 게 용성인비는 미량요소가 많이 들어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규산, 알카리본 하면 칼슘이 되겠죠. 칼슘 종류하고 철, 망간, 모리브텐, 아연, 코발트 등 미량요소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쓸 때 이왕이면은 가린산석회하고 용성인비를 같이 써주면 좋겠네. 같이 혼합해서 써도 되겠죠. 같이 쓰면 더 효과가 좋을 겁니다. 저는 상당히 그 용성인비 강조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미량원소 부족한 부분은 용성인비 하나로서 커버가 많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추비로 수학 후에 감사비로서 또는 추비로 할 때 용성인비를 쓰도록 많이 권유합니다. 용성인비, 가린산석회 같이 혼합해서도 참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리 중에서 우리가 질소, 인산, 가리가 3대 원소죠. 중요한 3대 원소입니다. 그 중에서 가리를 보게 되면요. 우리가 항산가리하고 염화가리가 있습니다. 항산가리는 항상근이 들어있는 거고요. 염화가리는 항상근이 들어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좀 비싸다 하더라도 항산가리를 써줘야만 착색이라든가 이런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유황 때문에. 네. 그 다음에 이제 살충제로서 유황. 자, 먼저 볼까요? 한글로 먼저 보겠습니다. 자, 오해 볼까요? Sulfur as fungicide and pesticide. 다시 말해서 살충살균제인데 one of the oldest fungicides and pesticides. 가장 오래된 살충제입니다. 잘못되어 있는 살충제가 되겠습니다. 살충제. 역사적으로 가장 오래된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고 역사가 긴 살충살균제가 바로 유황이라는 거죠. 자, 파우더 형태의 살포 유황은 포도, 딸기와 같은 많은 채소, 그리고 기타 다양한 종류 작물의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살균제입니다. 그 다음에 흰가루병뿐만 아니라 흑방병까지 광범위한 효과가 있습니다. Good efficacy against wide range of powdery mildew, disease of black spot. 그 다음에 라본에 보게 되면 유기농산물 생산에 있어서 유황은 가장 중요한 살균제다 하는 거죠. In organic production, sulfur is the most important fungicide. 그 다음에 바이오 유황. 바이오 유황에 바이오라는 말을 쓰려면요. 반대되는 말이 chemical이라는 뜻입니다. chemical. 화학적인 거하고 반대 개념이 바이오입니다. 바이오 하게 되면요. 그 물질 안에 미생물이, 살아있는 생명체인 미생물이 살아있을 정도로 안전한 물질이 돼야 돼요. 그래서 생물학적 생산된 소요성 유황. 이게 바로 이 말을 바이오 유황이라 쓸 수 있습니다. 바이오라고 쓰려면 그 안에가 살아있는 생명체가 있어야 합니다. 이것만이 유기재배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바이오 sulfur, biologically produced elemental sulfur can be used well for these applications. 그래가지고 생물학적 생산된 유황만이 유기재배에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국제유기농연맹 IFOM에 규정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기능성 유황농산물 생산 또 연구 부분을 보겠습니다. 유황의 기능성 분야를 연구를 하는데, 자, 항산화 물질 함유 농산물 또 기능성 식품 개발 이런 데 이제 많이 우리가 적용을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비료 중에서는 우리가 뭐 유황이라든가 칼슘 유황 비료, 항산가리, 항산고토, 항산암면호 이런 게 이제 비료 중에서 유황 함량이 좀 많은 게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바로 쓰는 것보다는 가능한 한 분상 발효시키든가 액상 발효시키든가 발효한 과정을 통해서 유황 누룩같이, 유황 발효액 같이, 유황 비료 이런 것을 발효시켜서 쓰게 되면 이 안에는 메사ion과 시스테인이 있습니다. 이 메사ion과 시스테인이라는 것은 글루타티온의 전구체 역할을 해서 항암유 아미노산 및 그 물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글루타티온이 우리 인체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몸이 안 좋았을 때 글루타티온을 뭐 주사액으로 주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는데, 뭐 그렇게까지는 할 필요 없고, 우리 주변에도 유황이 함유되어 있는 물질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농산물들. 뭐니 해도 유황 함량이 제일 많이 들어있는 게 송순이 되겠습니다. 소나무 4, 5월달 돼서 순이 올라오죠. 이렇게 좁혀좁혀 올라오게 됩니다. 그게 바로 송순이라고 그랬습니다. 송순. 이 송순을 채취해가지고 한 3일 정도 현미식초 원액에다가 담갔다가 끄집어내고 한 3일 정도 건조를 시키고 이 건조된 것 1 정도 넣고 그 다음에 설탕 1 설탕 1 그 다음에 나머지 하나는 물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뭐에 들어가야 됩니까? 과일 종류. 그러면은 사과라든가 배가 좋습니다. 배. 그 다음에 당근. 이런 것, 당근 이런 거죠. 그죠? 이런 것들을 갈아서 그래서 1대1대 놓고 숙성을 시키면은 효소가 됩니다. 그래서 좋은 효소도 들어있고, 또, 유황에 관련된 효소도 같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걸 드시게 되면 아주 건강에 좋으리라 얘기해집니다. 자, 그러면 글루타티온 기능을 보겠습니다. 이 글루타티온이 생성되는 전구체가 바로 메사이온 시스테인이죠. 이 메사이온 시스테인은 뭐 있어야 생성이 됩니까? 유황이 있으면 생성이 되는 거죠. 자, 이 글루타티온 기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암작용, 강력한 항암작용, DNA 합성의 필수 효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미노산 운반작용, 글루타티온 성분 중 시스테인은 아미노산의 세포막 통과를 가능하게 해줍니다. 항염증 작용, 대표적인 유황의 기능 중 하나가 항염증 작용입니다. 모든 종기라든가 이런 게 염증 작용에서 발생한다 하지요. 그래서 강력한 항산화 작용 및 염증 유발 유전자를 조절합니다. 간 해독 작용, 대사물질이나 노폐물을 유황 화합물로 변화시켜 소변을 배설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에 면역기능 증강 작용과 에이즈 발병 억제, 이런 기능을 합니다. 이것은 이제 인터넷에서 바이타민 C 월드라는 사이트에서 제시한 내용입니다. 그걸 참고를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유황의 순환 사이클을 보겠습니다. 자, 유황 설퍼 사이클. 먼저 우리가 제일 식물 재배에 있어서 유황은 공중에서 비가 오면서 유황이 이렇게 빗물과 같이 내려와서 식물체에 흡수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첫째가. 두 번째는 우리가 비료, fertilizers, sulfur, 항산, 유황이라든가, 방금 했던 가연산석회라든가, 아니면은, 항산갈이라든가, 유환이라든가, 이런 비료들이 유황이 많이 들어있는 비료죠. 이런 걸 공급해서 비료로서 우리가 유황을 공급하는 방법이 있고, 세 번째는 땅에 있죠, 땅에. 땅 속에도 유황이 많이 들어있어요. 유황이 함유되어 있는 강석도 있고, 이게 솔루션 해가지고, 항산염 이온 상태로 해서 흡수가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게 가축들이 오줌과 분을 싸게 되면 그 안에가 유기유황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유기유황. 그래서 우리가 TV를 공급함으로써 유기유황을 공급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 통로. 자, 하늘의 빗물을 통해서, 둘째는 땅에 있는 미네랄 항에 의해서, 자, 세 번째는 뭐예요? 그 TV, 축분을 통한 유기유황, 이런 것들이 흡수가 된다 하는 겁니다. 자, 유황의 흡수 경로를 보겠습니다. 보통 아까 방금 전에 봤습니다만 축분에 유기황이 많이 있어가지고 이 TV를 통해서 대부분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비료 중에서는 항산근이 함유된 비료, 항산가리, 유황 계통들. 노지에는 우리가 빗물을 통해서 유황이 식물 체내에 흡수가 될 수 있으나 시설하우스는 어떻습니까? 밀폐되어 있잖아요. 그죠? 밀폐되어 있으면은 빗물을 식물 체내에 흡수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잖아요. 비가 일단은 비를 가려버리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특히 시슬하우스에는 더욱더욱이 유황 함량이 항상 부족하다 하는 겁니다. 대부분의 유황은요, 뿌리를 통해서 S부터 마이너스 이온 상태로 뿌리를 통해서 흡수 이동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유황을 쓰기는 써야 되겠어요. 그죠? 이때까지 이제 언급을 했기 때문에, 유황이 중요하구나. 식물체에 유황을 흡수하도록 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알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반 유황 있죠? 생유황을 쓰게 되면은 생유황은 살균제입니다. 강산성입니다. 그 다음에 뭐 치드나 부대포 이런 거 삭게 만들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독성 있는 농작물 및 토양장에 강성성으로 인한 토양 생성화, 물의 부용성이기 때문에 흡수가 되질 않습니다. 그 다음에 강력한 살균제이기 때문에 미생물 분해를 시켜야 되는데 분해가 되질 않잖아요.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유황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유황이 꼭 식물한테 필요하긴 하긴 하되,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방법을 해서든지 식물체에 흡수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연구해가지고 제가 특허를 받았습니다. 유황을 식물체. 그래서 이걸 특허를 받고 나서 제가 지금 특허 받은 지가 좀 됐습니다. 7, 8년 됐는데, 봐요. 글씨 잘 안 보이네. 2010년이네, 10년. 그래, 10년 정도 가까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때 만들어서, 이런 이제 분들한테 공급을 하고, 이걸 미생물을 만드는 방법 교육을 시키고 나서 그동안에 많은 사람이 적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토양 생태계라든가 식물에 크게 문제가 된다든가 피해가 갔다든가 그런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잘만 발효시키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유황을 써서 못 써가지고 겁을 내고 하던 것들을 제가 특허 기술을 공개해서 교육을 한 이후로부터는 유황을 잘 써서 아주 고품질 농산물로 생산을 해나가고 있고, 유황을 역시 쓰니까 품질이 좋아지라, 그런 분위기가 많이 팽배되어 있습니다. 자, 유황의 독성을 제거시키는 방법이 발효라 했습니다. 발효, 퍼멘테이션.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발효 유황이 됩니다. 바이오설퍼가 됩니다. 자, 이게 저는 어떤 방법을 썼냐? 일단 독성을 제거시켜야 돼요. 유황의 독성 때문에 장애도 받기도 하고 식물도 죽기도 하고 이러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법제를 시킵니다. 법제를 시키고 유황균과 유미생물 등으로 발효를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독을 제거시키는, 법제하는 과정에서 독을 제거시키는 방법이 맥반석과 항토로 이것을 제독을 하고 숙성을 시키는 공정을 거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액상화시키죠. 액상화를 시켜가지고 법제를 시킵니다. 액상화를 시켜가지고 법제를 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이것을 액상 유황과 당밀, 그 다음 유황균을 넣고 발효하는 과정을 겪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제가 실험을 했던 내용인데, 이 실험한 내용은 참고로 해서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글이 작아 잘 안 보이네요. 참고로 보시기 바랍니다. 자, 유황 발효물의 특징. 유황 발효물은 주요 발효 물질이 바로 유황이고요. 항산염, 그러니까 항산이온,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민 등의 양이온을 함유하고 있는 염이 되겠습니다. 유황 함유 아미노산, sulfur containing amino acid, 시스테인과 메타이온, 이런 게 함유되는 액상이 발효물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 안에는 유황 균 종류가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발효하는 과정에서는요, 항화수소, 하이드로겐 설파이드, H2S가 휘발돼서 날아갑니다. 독성이죠. 독성물질이 날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앙산가스, 설퍼 다이옥사이드, SO2, 이 앙산가스 독소가 발효하는 과정에 독소가 제거됩니다. 그 다음에 항화물, 메르캅틴이 생성이 됩니다. 이런 과정을 겪습니다. 그 다음에 항산화 박테리아, 호기성,
호일성입니다. 다시 말해서 산소를 좋아하고 열을 좋아하는 게 항산화 박테리아입니다. 이 박테리아는요, 그래서 중금속 있죠. 중금속에서도 살아 생존하는 균주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산성 환경, 온천 hot temperatures, 이게 뜨거운 물 속에 뜨거운 물이면서 동시에 강산성인 환경에서 살 수 있는 균주, 이게 사이오바시러스라는 균주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솔퍼러버스라는 이 균주는 핫스프링, 유황온천 있죠. 유황온천에서 발견이 되고요. 강산성 환경하에서 강산성과 그 다음에 유황 함량이 많은 환경에서 이렇게 생존을 하는, 살아나가는 그런 균주가 솔퍼러버스라는 균주가 되겠습니다. 항산염 하는 박테리아, 이것도 수중 토양에 분포되어 있는데 활발한 분해 작용으로 현기 환경에서도 번식하는 균주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다이설퍼노모나스라는 균주가 있는데 항원할 수 있는 박테리아, 비발효성 유기물과 연계되어 있고 항원소를 H2S로 환원시키는 현기성 균주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디설퍼로메큘럼이라는 균주는 현기성 호율성 균주가 되겠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아까 언급했습니다만 뿌리에서 에소토마이나트 이온 상태로 흡수 이동이 되고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유황이 발효된 산물에는 시스테인과 메사이온, 그 다음에 에소포토마이너스 이온 이런 함량들이 있어가지고 이런 것의 MgSO4, 항산 마그네슘이죠. 이런 게 뿌리를 통해 흡수가 돼서 식물이 건강하게 되더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황 발효물, 우리가 분상 발효하던가 액상 발효하던가 이 발효물의 주경 목적은 자연생태계 친환경적인 살균제를 만들자는 거죠. 친환경제. 그 다음에 품질 향상으로 생산자 소득 증대. 그 다음에 유황 오용으로 인한 피해의 대안이다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자세한 내용은 한번 참고를 해서 이해가 안 되신 분들은 제가 이제 제한된 시간 속에서 이렇게 동영상을 촬영하고 있다 보니까 상세하게 설명은 한계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회가 안 가신 분들은 다시 보면서 계속적으로 몇 번 반복해 보면서 이해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유황 발효물 제조를 보겠습니다. 먼저 두 가지 방법인데요. 첫째는 분상 발효, 분상 유황 발효물, 다시 말하면 유황누룩을 만드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다른 동영상 자료에도 유황누룩 만드는 부분에서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일단 그걸 참고해 보시고 여기에서는 대략적인 내용만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원료는 유황 25kg, 맥반석 20kg, 미강 20kg, 이게 1대 1대 거의 1 이렇게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발효를 시키는 데는 당이 필수이기 때문에 탄수화물인 당밀 2리터, 그 다음에 단백질 원인 이스트 500g, 그 다음에 바이오설퍼 계통의 유황균 500g, 그 다음에 방성균 베지 1kg 이렇게 넣고 발효하면 되겠습니다. 먼저 유황은 덩어리가 있으면 절대 미생물 접근을 못합니다. 그래서 체망을 통해서 먼저 잘게 가루를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 유황의 독을 제거시키고 중성화시키기 위해서 맥반석가루를 혼합해서 독을 완화시키고 중성화시킵니다. 이제 여기에 맥반석과 유황만 가지고 미생물이 번식이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유기물인 미강을 20kg 같이 혼합해야만이 미생물이 번식할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여기에 물 30리터 정도가 필요합니다. 여기에 당밀 한 2리터, 그 다음에 미생물을 넣고 2분 동안 잘 교반해가지고 이것을 혼합물에 부어서 교반합니다. 교반해서 유황은 호일성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한여름에 발효시키기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바닥에 빈대 같은 거나 뭐 이렇게 갑바 같은 걸 깔고
그 위에다가 발효물을 두고 또 그 위에 투명한 비닐을 덮어가지고 이틀에 한 번 정도 뒤집기를 하면서 최대한 온도를 높여줘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온도가 높으면은 빨리 발효가 되겠죠. 그 다음에 온도가 낮으면은 그만큼 기간이 더 걸릴 수가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한 15일 정도는 발효를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사료 발효기 있죠. 온도가 세팅될 수 있는 사료 발효기에다 발효시키게 되면 상당히 쉽습니다. 그래서 그걸 요즘에는 강의하면서 많이 권유하고, 일단 사료 발효기를 가지고 또 복합비료도 발효시킬 수가 있고, 테이프도 발효시킬 수가 있고, EM 균광 같은 거 미생물도 발효시킬 수 있고, 다양한 용도가 다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지원 보조 사업 같은 게 있게 되면은 가능한 한 그 사료 발효기, 히팅이 들어가는 사료 발효기를 하나 구비해서 잘 활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유황 발효이 이렇게 발효가 되면요, 이렇게 균차가 형성이 돼요. 균차가 형성이 돼요. 그래서 이것을 잘 이렇게 가루를 분쇄를 시키게 되면 이렇게 유황이 구수한 향이 나는 유황 가루가 됩니다. 이것은 이제 마대에 담아가지고 습기가 없는 그늘지고 서늘한 곳에 보관이 됩니다. 당연히 바닥에는 땅바닥에 놓으면 안 되겠죠. 파레트 깔고 파레트 위에다가 작은 재 놓아야 됩니다. 농막 안에 그늘진 곳에. 그럼 자기들끼리 막 열을 발산시키면서요, 이게 막 숙성이 돼요. 그래서 너무 오래 놔두게 되면은 균체가 형성돼서 이렇게 굳어지기 때문에 가능한 한 보름 정도 이내로 좀 사용하는 게 좋고요. 이제 굳어져 있는 것은 막 땅에다 몇 번 내기쳐서 덩어리를 끼워서 써야 되기 때문에 좀 불편할 수 있습니다. 사용하는 방법을 보겠습니다. 만약에 연면살포나 간주를 할 경우에는 물 500리터에 한 500g 정도를 우려내가지고 그 물만 연면살포나 간주를 하면 되겠죠. 찌꺼기는 어떻습니까? 찌꺼기는 걸러서 부직포 같은 데 걸러가지고 TV에 혼합해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기비로 쓰는 게 원칙입니다. 이것은 기비로 100평당 20kg 정도 이렇게 뿌리시는데, 100평당 20kg 뿌려봤자 얼마 되질 않아요. 여러분들이 뿌리고 나서 로타를 치게 되면은 흔적도 없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일 효율적으로 쓰는 방법은 망판을 만들고 나서 갈리기로 두둑을 만들잖아요. 두둑으로 만들고 나서 그 두둑 위에다 뿌리고 평탄 작업을 해서 흙하고 섞이게 하든가, 아니면은 마지막에 갈리기질을 할 때 얇게 살포해주고 나서 얇게 갈리지기를 하고 나서 두둑을 치든가, 이런 방법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축 키우신 분들은요, 사료에다가 2 내지 5% 정도 혼합해가지고 거비를 하면 아주 건강하고, 또 아주 힘이 솟는, 그리고 병 있어서 비실비실한 것도 막 이렇게 새롭게 막 살아날 정도로 이렇게 힘이 있어집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그 다음에 달걀 같은 경우도 속이 노란히 빨리 허물허물 하잖아요. 달걀이 허물허물하지 않고 아주 강하고 그렇습니다. 유황 함량이 많이 들어있는 달걀 또는 닭 또는 유황오리 이런 것도 우리가 유황으로 가지고 얼마든지 키울 수가 있습니다. 자, 액상 유황 발효물을 만드는 공정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법제액을 만듭니다. 법제액을. 그 다음에 2단계에서는 유황 법제를 하고 숙성을 시킵니다. 그 다음에 3단계에서는 액상을 시키는 과정을 넣습니다. 그 다음에 4단계는 발효, 이런 공정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액상 발효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실용 발효기를 만들어야 됩니다. 실용 발효기 제조에 대한 동영상을 올렸기 때문에 참고로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실용 발효기는요, 비싸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시중에 발효기가 되게 비쌉니다. 그래서 한 18만원 정도 되면 충분히 우리가 발효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이제 FRP통인데 200짜리 통을 하나 구입하시고, 여기에다가 배출구 만드시고, 히터기하고 스테무 하나 또는 기포기, 이것만 있으면 됩니다. 자, 발효통에다 먼저 배출구를 먼저 만들고요, 말통 높이로 다이를 만듭니다. 그 다음에 히터기와 스테인관을 이취시키시고요, 기포기를 이제 설치를 합니다. 스테인관 안에 항상 물이 가득 차 있어야 되고요, 히터기는 약 50도, 여름철에는 50도, 겨울에는 55도 정도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죠. 설정하는 부분에. 기포기는 끝날 때까지 계속 작동시켜줘야 됩니다. 호기 발효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호기 발효. 그러면은 약 일반 액비는 7일 정도, 유황 발효 액비는 그러니까 일반 작물 재배하신 분은 7일 정도 발효하시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블루베리 재배하신 분들,
그러신 분들은 한 10일 정도를 발효해야만 산성액가 됩니다. 우리가 막걸리가 시간이 지나면서 초가 되죠. 식초가 되죠. 마찬가지로 중성 상태에서 계속적으로 기포를 넣고 발효를 시키게 되면 계속적으로 산화균이 형성이 돼가지고 식초 쪽으로 산 쪽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매일 더 발효시켜야 됩니다. 브루베리 같은 경우는 유황 발효액비를 만드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원료를 통에다 넣으시고요. 그 다음에 당밀 10리터 넣으시고, 이 관련된 이제 미생물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당밀, 유황 법제액하고 당밀 먼저 넣고 물을 한 70% 채웁니다. 그래서 기포기와 히트 작동을 시키고 하루로 발효시키고 나서 둘째 날 됐을 때 이제 미생물을 넣습니다. 미생물, 유황균주하고 미네랄 효소 같이 들어서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물질 분해 효소, 그 다음에 이스트, 영덕대게, EM, 유온 미생물 양체 이런 게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이건 이제 효능은 내병성 강화, 해균 예방, 당돔 착색 정제. 한 말 가지면 600평 정도 간주할 수가 있습니다. 연면 살포할 때는 25말 2 내지 3리터 이렇게 살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여름철 같은 경우는 히터기 온도를 한 50도 정도 설정하시면 되고요. 겨울에는 한 55도 설정하면 되겠습니다. 항상 기포기를 계속 작동하게 되면 항산가스 항화소소가 제거되는 과정을 겪습니다. 물 아까 언급했습니다만 여기 물 먼저 반통 받고 유황 법제액과 당밀을 넣고 또 물을 더 채워서 70% 채웁니다. 하루 발효시킨 후에 그때 이제 미생물이 추가가 되고 미생물 넣고 나서 일반 재배 작물은 7일, 브루베리 같은 경우는 10일 정도 더 하는데 발효시키는데 납작한 갱이로 바닥을 좀 긁어주는 게 좋습니다. 여기 보면 맥반석 같은 게 들어가기 때문에 강물질이 바닥에 좀 깔아는 현질이 있기 때문에 좀 저어서 주는 게 잘 우러나고 발효가 잘 됩니다. 발효가 됐을 때 색상은 한갈색을 띱니다. 냄새는 구리한 냄새가 나죠. 잘 발효가 되면 깻묵향 같은 그런 향도 나고 그렇습니다. 발효 후에는 액만 별도로 보관하고 찌꺼기는 탭이 혼합해서 사용하시고 서늘하고 그늘진 곳에 조온에 보관하셔야 됩니다. 참고로 여기 보시게 되면요, 이게 이제 식물이 생장과 성숙을 촉진시키는 물질이 유황과 인산과 붕산입니다. 그러면 유황 발효액비, 인산 발효액비, 붕산 이런 것을 꾸준하게 사용하면 수확기가 당겨주고요. 그 다음에 항산 마그네슘을 쓰면 엽록소가 증가돼서 이게 계속적으로 동화작용을 하고 하면서 수확 시기가 좀 늦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참고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유황 발효액비는 뿌리 har착 이후 수확기까지 계속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옆면 살포할 때는 친환경 청결제 원료하고 살포하시면 되겠고요. 나머지는 참고로 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친환경 청결제 만드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한방살충제는 다음 기회에 교육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주가 유황을 활용하여서 병을 잡는 방법이기 때문에 친환경 청결제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제 친환경 청결제는 저 특허 내용 중에 일부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25말 500에 사용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 친환경 청결제는 흰가루병, 곰팡이병, 탄저병, 노원병 등 이런 병원성 균주가 치료가 잘 됩니다. 자, 먼저 물을 80% 25말 500개를 통했다가 물 먼저 받습니다. 물 먼저 80% 받아놓고 물은 이왕이면 좋은 물이 좋겠죠. 물을 받으시고요. 물 중에서 어떤 물이 제일 좋냐? 사실은 수돗물이 제일 좋습니다. 수돗물. 왜냐? 수돗물이 이미 정수 과정을 거쳐서 온 물이기 때문에 뭐니 해도 지하수물이나 하천수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수돗물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미네랄수, 물은 좋은 물이 돼야 되죠. 좋은 물로, 식물은요 거의 80~90% 수분입니다. 특히 과일 같은 거 보게 되면은. 그래서 물이 중요하죠. 그래서 좋은 물로 농사를 지어야 됩니다. 좋은 물을 만드는 방법, 그것은 뿌리 액비 있죠. 여러분이
다른 동영상 강의를 보게 되면 뿌리액비의 교육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뿌리액비, 맥반석과 목초액을 이렇게 혼합해서 쓰게 되면요, 맥반석의 하얀 자국이 좀 남습니다. 그래서 맥반석과 목초액을 주 원료로 해서 발효시켜 놓은 게 이게 뿌리액비가 되겠습니다. 미네랄 액비. 그러면 이것은 발효가 된 산물은요, 절대로 하얀 자국이 남질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효소도 공급할 겸 해서 발효된 발효물, 뿌리액비 또는 미네랄 액비를 1.5리터를 넣도록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유황 발효액비 3 내지 5리터를 혼합하겠습니다. 5리터까지 해도 상관없습니다. 비용이 좀 많다, 심하다 그러시면 5리터까지도 해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는 식품 첨가용 가산화수 있죠. 35%짜리입니다. 약국에 파는 것은 3%. 그걸 쓰면 안 되겠죠. 식품 첨가용 가산화수 35%짜리가 나옵니다. 얘기입니다. 35%짜리를 1 내지 1.5리터. 시설하우스는 1리터. 그 다음에 노지 가수 같은 경우 1.5리터. 뭐 1리터까지 쓰신 분도 있긴 있는데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1.5리터 쓰십시오. 이렇게 하고 있고, 가능한 한 햇빛 좋은 날 오전 중에 살포해야만 효과가 좋습니다. 전착제로서는 우리가 뭐 퐁퐁류 써도 되고, 여러분들도 전착제 종류를 많이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 전착제를 써도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오전 중에 햇빛 좋은 날 오전 중에 흠뻑이 살포해야 됩니다. 앞뒷면에 골고루 묻고 줄기에도 묻도록 흠뻑이 샤워하듯이 해주는 게 좋습니다. 병이 심할 경우에는 3, 4일 간격으로, 예방 차원을 할 때는 7일 간격으로 살포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영양제, 한방살충제, 농약 이런 거 가지고 혼용해도 됩니다. 단지 혼용할 때 순서가 약통에 물 먼저 받아 놓고 한 가지 넣고 저어주고 또 한 가지 넣고 저어주고 또 한 가지 넣고 저어주고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고농도 물질끼리 붙이지 않기 때문에 효과가 없다든가 약해가 있다든가 그런 문제를 우리가 겪지 않아도 됩니다. 꼭 명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친환경 청결제 효과로서는요, 병, 치료 및 예방. 사람이 청결하면 청결할 듯이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얼마나 힘듭니까? 사람도 청결하게 하면 할수록 코로나19에 걸릴 확률이 줄어들듯이 식물도 똑같습니다. 같은 생명체 식물도 청결하게 하면 할수록 병에 걸릴 확률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식물체에 있는 먼지 이런 것들도 햇빛을 가려서 동화작용하는데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항상 청결하게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먼지까지 제거있기 위해서 청결하죠. 해균과 해충은 유기물로 오염된 곳에 서식하나 청결에 가여 서식처를 제거하지 않죠. 그 다음에 이 식물의 생기가 살아납니다. 가산화소소, 스트레스 해소 역할을 하죠. 맥반석 같은 미네랄은 튼튼하게 해주지요. 유황 발효액비는 생구 활력을 주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식물의 생기가 살아납니다. 그 다음에 해충의 밀도를 감소시킵니다. 해충의 서식 환경을 제어하지 않고 유황 발효액비 염소는 해충 기피장용을 합니다. 유황 발효액비하고 친환경 청결을 꾸준하게 살포했더니 희한하게 병이 없더라 하시는 분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 다음에 뿌리병 치료 및 산소 공급, 뿌리 근권에 병이 왔다. 그러면 이걸 한 번씩은 공급을 해주게 되면, 자주 하면 안 좋습니다. 각각 한 번씩 공급을 해주고, 그 다음에 멸균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좋은 미생물도 같이 좋습니다. 그럼 그 이후에 우리는 항상 액비가 유효 미생물 액비이기 때문에 유효 미생물 액비를 간주함으로써 또다시 해균도 종균도 다 없앤 상태에서 좋은 미생물을 우점시키는 방법이겠죠. 간주를 하게 되면은. 그래서 이것은 아직까지 내성이 없고 효능이 떨어진 현상이 크게 없습니다. 네. 자, 이렇게 제가 저희도 이제 농장에 살포하는 사진이 되겠습니다. 여기 흰가루가 이제 떡이 돼 있었죠. 이렇게 살포하면 바로 깨끗하게 해결돼 버립니다. 이게 농약을 가지고 해도 안 되던 분들이 와서 이 방법을 하고서 놀라는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너무너무 잘 잡힙니다. 이건 매도 잘 잡히니 굳이 이따가 농약 쓸 필요도 없습니다. 이건 매도 참 잘 잡힙니다. 기공에 가스 유출입한 장소죠. 거기에 이런 흰가루라든가 먼지들이 많이 써 있으면은 가스 속취로 호흡을 제대로 하겠습니까? 못 하잖아요. 그래서 청결하게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명반응 안 반응할 때 이산화탄소라든가 이런 게 일부 물 또는 산소 이렇게 유출하는 장소가 가스 기공이죠.
그 공변세포죠. 그래서 항상 청결하게 유지하는 게 좀 중요한 거다 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유황발효농법에서 강의를 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서 더 내가 실습 교육까지 받고 기술을 정말 터득하겠다 하신 분들은 저희 이제 농장 안에 이론 교육장하고 실습 교육장을 만들고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 중에서 내는 정말로 실습 교육을 가서 터득해야 되겠다 하신 분들은 미리 사무실로 전화 주시고 교육 날짜를 한번 알아보시고 접수해서 기술을 터득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오늘 유황발효농법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